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 헤르만 바빙크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겠습니다만은 바빙크의 실연과 결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자의 어떤 신학이나 신앙이나 사상적인 배경을 공부하는 걸 무척 많이 하지만 또 한편은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대해서 흥미를 우리는 많이 가집니다. 특별히 바빙크 하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는 1891년 37살에 늦게 결혼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인식이 뭐 그럴듯한데 마치 신학 교수로서 연구하고 책을 쓰기 위해서 가정사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늦게까지 독신자로 보내었다. 이렇게 미화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뭐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바빙크의 개인 일기책을 보면 이미 일찍 바빙크는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실연 이렇게 붙였는데 물론 뭐 영어에는 바빙크스 러브 앤 패밀리 이렇게 부제를 달아보았습니다만 아무튼 어쨌든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 감춰져 있다시피 했던 이런 바빙크의 젊은 시절의 사랑 이야기와 또 흔히 알려진 가정 이야기, 또 심지어 딸 가정 이야기까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에글린턴의 바빙크 전기의 출간을 통하여 어, 바빙크의 이 젊은 시절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요 슬라이드에 보면 요 좌편에 있는 요 종이는 바빙크가 1871년 17살일 때에 즈볼러에 있는 김나지움 혹은 라틴 스쿨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외국어와 또 인문학을 공부하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문고등학교에 해당합니다. 바빙크는 여기에 뭐 학업 성적이 우수해서 월반하면서 2년 만에 과정을 마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제 바빙크의 첫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871년에 바빙크가 일기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바로 바빙크의 남아있는 일기책의 첫 페이지 부분입니다. 물론 요 휘갈겨 놓은 이 편지 아니 일기 옆면에 보면 성경 구절 몇 개를 나열해 놓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일기에 해당하는 것은 요것이 첫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현재로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그 2층에 가면 그 하데세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 개신교 19세기 이래 개신교 자료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빙크의 이런 육필 원고들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일기장은 1871년부터 1891년까지 약 20년치 분량입니다. 물론 뭐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거의 뭐 아젠다북처럼 간결한 기록들입니다. 그런 중에도 이 첫 번째 부분에부터 등장하는 것이 그의 첫사랑에 대한 언급입니다. 1871년 6월 20일 직전에 이제 기록이 첫 페이지인데 의하면 동년 4월 말경에 이미 이 바빙크는 17살 바빙크는 아멜리아 요시나 덴 데크르라고 하는 이 소녀라고 하긴 어려워요. 이미 당시 22살이니까요. 이 여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아멜리아 요시나 덴 데크르는 1849년으로 바빙크보다 무려 5살이 많고요.
아버지가 알이 된 데끌, 어머니가 안나 미들코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알이 된 데끌은 니은 데이크의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분리파 속입니다. 바빙커처럼 1834년에 국가교회로부터 순수 개혁주의를 추구하며 나온 소규모의 그룹들이죠. 그리고 이 니온데이크라고 하는 지역은 바빙크가 저볼로 김나지움에 가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목회자로 목회하던 알름게르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남부 지역의 바로 이웃 마을이 니온데이크입니다. 오늘날 지도를 보면 규모상은 알름게르크가 좀 더 크고 니온데이크는 작습니다. 거기에 이제 농부였던 아리 된 데크르의 딸이 아멜리아 요시나입니다. 17살의 바빙커는 이 여인에 반하고 빠지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또 교단적인 배경이 같은 분리파 소속이었으니까 또 신앙적으로도 이제 공감대가 있었겠죠. 뭐 어떤 계기로 만났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아멜리아에 대한 사랑은 김나지움 2년 동안 지속되고요. 1874년 바빙크가 레이든 대학교 신학부에 레이든 대학 일단은 문학부터 하죠. 진학한 이후에도 계속되어 집니다. 그래서 1875년 여름 2주 동안 아멜리아가 살던 니온 데이커를 방문했으나 대화를 하지 못했다고 일기에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1877년에 방문했을 때 9월 8일자 일기에 보면 아멜리아는 나의 사랑이다. 또 그녀의 푹 빠져있는 이 젊은 바빙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78년 4월에 아멜리아에게 청혼을 했는데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부당합니다. 그리고 1879년 10월 그가 박사 논문을 쓰기 시작하던 시기죠. 박사 논문을 시작하여 쓰던 시기입니다. 또 아멜리아를 만났고 부친에게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부친은 결혼 승낙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79년 10월의 일입니다. 당시 네덜란드 법에 의하면은 24세에서 30살의 젊은이는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상대가 그 상대 부모에게 소위 3번을 승낙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데 바빙커는 이제 결국 거절당하고 또 이제 결혼을 단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871년부터 79년까지 무려 8년 동안 바빙커는 이 자기보다 5살이 많은 연상의 아멜리아를 사랑했고 결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이제 그녀의 아버지가 반대함으로써 결혼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왜 바빙크를 이 알이 된 데크르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반대를 했을까 질문을 당연히 하고 싶으실 텐데요. 물론 뭐 이제 상황 또 어떤 그런 이유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 같은 분리파 교단에 속해 있고 또 분리파 교회 목사의 아들이고 또 레이든 대학 신학부에서 박사학위를 곧 받을 사람인데 왜 그 니온 데이크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농사 짓는 분이 왜 딸을 위해서 이 바빙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죠. 일단은 이 아리 된 데크르가 일찍 아내를 잃고 뭐 기록을 제가 이제 여러모로 검색을 네덜란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그 뭐 나중에 그 아들 이야기도 이제 검색이 되긴 하던데요. 뭐 그다지 자료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이제 일찍 그 상처하고 이 딸이 집안에서 차지하는 어떤 역할이 또 있어서 쉽게 결혼을 안 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일단은 할 수 있고요. 실제 이 아멜리아는 1933년에 죽을 때까지 아주 고령에 죽죠. 바빙크보다도 나이가 더 많으면서 바빙크보다 12년을 더 삽니다. 결혼 안 해요. 미혼인 채로 살다가 죽거든요. 뭐 첫째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레이던 대학이 당시로는 우리가 이제 앞의 시간들 속에 어디선가 뭐 카이퍼 때도 보았지만은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근대 신학의 또 상아탑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그래서 뭐 스콜턴이나 혹은 이제 그 뭐 종교학자인 틸러나 뭐 꾸넌이나 구약학자 또 라운 호프 같은 교회사 교수들 이런 분들 뭐 그리스도의 부활도 안 믿고 또 대속 같은 거 전혀 안 믿고 아주 정통적인 신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신학이냐 종교학부지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거부감이 굉장히 강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레이더는 하란의 3개 국립대학 중에 하나이고 또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뭐 전도 유망한 굉장히 선호할 만한 신랑감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리덴 데크르가 거부한 이유는 뭐 미래가 없었어 이런 것보다는 그 뭐 앞에 이제 그 상처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면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중요한 이유가 이 분리파는 소위 국가교회에서부터 이제 순수 신앙을 위해 떨어져 나왔고 또 아리덴 데끌의 경우에는 그 17세기에 도로터 신경을 작성하던 시기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나도르 레포마치 제2차 화란 종교개혁이라고 뭐 쉽게 번역하는데 어쨌든 뭐 그 시기에 작가들 우리나라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아브라클 이런 책들, 뭐 푸치우스 이런 책들을 푸치우스의 뭐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강해 이런 책들을 읽고 그런 이제 경향성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레이던에 대한 당시대의 유명한 악평을 생각할 때 바빙커라는 이 젊은 친구가 레이던 신학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거부감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상황적으로 짐작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880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7월 달에 알름 깨르꺼 뭐 이웃 마을이라 그랬죠. 자기 아버지가 목회했고 그다음 자신이 그 하슬만 학교라고 해서 김나지움 전에 이 교육 과정을 거쳤던 곳이죠. 방문했지만은 근교의 니온 데이커의 아멜리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일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1871년 79년까지 한 8년 정도의 바빙커는 한 여인을 사모하고 결혼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그 여자분의 아버지 아멜리아의 아버지 알이 반대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사진은요 바빙크 생전에 찍은 아마 첫 번째 사진일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던 대학 신학부 학생일 때 찍었죠. 요즘은 뭐 사진을 워낙 많이 찍어서 현상도 잘 안 하지만 당시로서는 이제 사진 찍는 것도 이제 새로운 기술이니까 뭐 쉽게 막 찍고 하진 않았어요. 특별한 경우에만 이렇게 찍은 건데요. 자, 아멜리아와의 사랑에 빠져 있던 시기, 물론 공부도 열심히 했던 시기지만 레이던 시절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바빙커는 실연을 하고 1880년에 그러나 공부는 끝까지 잘 했죠. 레이던 대학교에서 츠빙글리의 윤리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1881년부터 82년까지 1년 반 동안 프라너끄르, 프리슬란트 주에 있는 그 작은 그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굉장히 근대 유럽이라고 해야 될까요? 느껴지는 그런 작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고요. 그 다음 1883년 1월
약자로 깜번 신학교, 분리파 신학교죠. 교의학, 윤리학, 신학백과 등을 가르치는 교사. 그때는 뭐 교수라는 호칭을 쓰진 않았고요. 리라르 이제 호흐 리어라를 해야 교수인데 리어라르 교사 신학 교사가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부모님 댁에 있으면서 뭐 학교, 부모님 댁, 또 교회, 아버지가 목회하던 부르흐발 교회 다 이제 구거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였고요. 뭐 자전거도 타고 다녔을 것 같지 않고 그저 뭐 책가방 들고 학교 가고 교회 가고 뭐 이렇게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교의학과 윤리학 강의 노트를 이제 정보해 나가죠. 물론 뭐 그 결과가 1895년부터 나오는 개혁 교의학 1, 2, 3, 4 이렇게 이어지겠고 윤리학은 자유대학 가면서 이제 포기 내지는 그냥 옆에 적게놓고 출간을 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이제 디르크 판 게울런에 의하여 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고가 끝부분에 가면 비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시기를 보내던 중에 1888년경에 네덜란드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플라르딩은이라는 곳에서 뭐 강연 갔다가 선주이자 분리파 교인인 스키퍼러스 씨의 가정을 알게 됩니다. 또 그 집의 딸 요한나 아드리아나 스키퍼스를 알게 되죠. 앞서 본 아멜리아는 바빙크보다 5살 많은 연상의 여인이었는데 이 요한나의 경우에는 1868년생으로서 바빙크보다 14살이 적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 사이에 또 이제 사랑이 싹트고요. 1889년 6월에 헤르만은 요한나에게 결혼 청혼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요한나의 오케이 성낙 편지를 받습니다. 약혼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조금 먼 거리긴 하지만 교제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대학을 여성들이 갈 수 없던 시절에 비해 요한나는 영어도 잘했고요. 그 다음에 시나 문학 작품들을 읽고 이해하고 바빙크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91년 바빙크가 37살이고 요한나가 23살일 때에 두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894년에 바빙크 가정에는 유일한 혈육입니다. 무남 동료인 요한나 헤지나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1894년에 태어납니다. 바빙크의 나이 40일 때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바빙크의 정신적인 중요한 산물인 개혁교의학 1권이 출간이 되어집니다. 1921년 7월 29일인가요? 헤르만 바빙크가 심장 쇼크 이후에 몇 달을 투병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 약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어진 거죠. 이 요한나 스키퍼스는 이제 바빙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약 21년을 더 이제 사는데 이 그냥 뭐 이 미망인으로 산 게 아니고요. 일단은 바빙크의 작품들이 독일어와 영어로 번역되도록 편지로 주선을 하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독일 경우에는 그 괴팅겐에 있는 그 유명한 판덴훅 운트 루프레흐트 출판사와 교섭을 했고 영어 번역의 경우에는 그랜드 레피즈에 있는 그 유명한 어드만스사하고 교섭을 했다고 해요. 이미 이 바빙크의 그 아내인 요한나에 의해서. 그러나 이제 두 출판사가 다 결국은 잘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양쪽의 그 요한나가 바랬던 대로 남편의 신학이 국제적으로 보급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대로 되었다고 하면 아마 일찍이 20년대 말에 우리는 이미 영어 번역으로서의 개혁교의학 혹은 독일어 번역으로서의 개혁교의학을
가지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마 독일어나 영어권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출판 추세를 보면 주로 이제 어드만스사는 같은 이제 그랜드 레피즈에 있지만은 베이커가 바빙크에 집중하고 바빙크를 많이 낸다면 어드만스는 카이퍼 책과 카이퍼 관련 도서들을 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드만스사가 일찍이 이 요한나의 제안을 수용하고 실행했다면 개혁교의학은 베이커가 아니라 어드만스에서 출간되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이 사진은 요한나 스키퍼스의 사진입니다. 자, 이제 1918년에 이르러 딸 요한나, 애칭으로는 하니라고 불렀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변호사였던 헤리트 라위스라고 하는 변호사와 결혼을 하고요. 요 사진은 바빙크의 마지막 남은 사진입니다. 딸 하니 또 그 요한나 부인이죠.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외손자입니다. 테오도루스. 유아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기념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사위가 헤리트 라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빙크는 여기에 써 있죠. 이때 당시에 바빙크의 나이 64세, 64세일 때죠. 결혼을 했고 이 설하에 아들만 3명이 태어납니다. 장남은 테오도루스, 그 다음에 이제 2남이 헤르만이고요. 3남이 후고입니다. 후고입니다. 제가 이 생년을 자 보시면요. 테오도루스의 경우 1920년 생이고 바빙크는 이 외손자 중에 첫 번째만 태어난 걸 본 거죠. 이남이 헤르만입니다. 1923년생. 그 다음에 후고가 1923이 아니고 24년생입니다. 바빙크 사후에 이 가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그 특징이 이번에 에글린턴의 전기 마지막 부분에서 잘 부각이 되어졌는데요. 뭐냐면 이제 변호사의 가정이니까 뭐 그래도 유복한 가정이죠. 생활 형편이. 아들도 셋이 태어났고요. 그러나 이제 1939년에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 네덜란드도 1차 대전처럼 중립국으로서 전화를 피한 게 아니고 이 독일군이 이번에는 점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점령된 치하에서 사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아들 헤르마누스 카이퍼 같은 자유대학 총장까지 한 사람은 소위 친나치적인 글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노경에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잘못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중에 하나 엘리샹가는 친구는 뭐 나치즘을 좋아한다 이러면서 이제 종군 기장가 이래서 이제 동구권에서 전쟁터에서 죽는다고요. 굉장히 참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친일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참 언짢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빙크의 경우에는 하나뿐인 딸의 집에 기록을 보면 굉장히 참 충격적이고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위인 헤리트 라비스와 세 아들이 다 반나치즘 운동에 뭐 어떤 형태로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아들 이남인 헤르만은 43년에 처형당하고 후고는 45년에 처형당합니다. 그 다음에 헤리트 라이스도 45년에 수용소로 옮겨지는 중에 이질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남자 넷 중에 셋이 반나치즘 운동 때문에 희생을 당합니다. 장남 테오도루스만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검색해도 이분이 그 후에 뭘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86년까지 산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암스테르담에 가면 그래서 이 집안을 기려서 후고의 이름으로 길 이름, 스트리트 이름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헤르만 바빙크의 생애하면 신학자로서 형성 과정이나 활동들만 주로 많이 알려지고 부각이 되었는데, 저는 오늘 이제 바빙크의 개인적인 이런 삶의 이야기를 실연과 사랑 혹은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요. 이런 많은 이제 이야기들 앞부분은 특히 바빙크에 남긴 그 육필 다이어리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게 된 거고요. 제임스 에글린턴은 최근 9월 말에 나온 전기에서 이런 부분들도 잘 정리를 해서 우리들에게 상당히 감동적인 그런 내용들도 선사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뭐 바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을 제가 찍어 올리긴 그래서 이렇게 뭐 보여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 보면 이제 위에 딸과 사위 사진, 그리고 이제 밑에 세 아들의 사진이 함께 한 페이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